이 두 여인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젓갈을 담가라. 그리고 한양의 산과 들에 뿌려버려라.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소인들은 죄가 없습니다. 1504년 봄, 한양의 밤하늘에 달빛조차 숨어버린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경궁 뜰에 횃불이 타오르고 궁녀들과 내관들이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어둠 속에서 자루에 쌓인 두 여인이 질질 끌려왔습니다. 자루 밖으로 삐져나온 치마폭과 가느다란 손이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끌어내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이었습니다. 이제 막 28세가 된 왕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루가 풀리자 두 여인이 드러났습니다. 머리는 풀어 헤쳐졌고 곱게 수놓아진 궁중의복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선왕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 두 사람은 한때 궁궐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전하, 소인들이 무슨 죄를... 귀인 엄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대답 대신 내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순식간에 두 여인은 기둥에 묶였고 줄이틀기 도구가 준비되었습니다. 22년입니다. 연산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2년 전 그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시오? 한 왕비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날을 말이오. 귀인 정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두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왕이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패비 윤씨, 연산군의 친어머니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전하, 소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입을 다물어라. 연산군의 고함에 궁궐 전체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직접 고문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직접 고문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억울하셨겠는가. 그대들은 궁에서 호의호식하며 22년을 살았지만 어머니는 차디찬 땅 밑에서 한을 품고 계셨다. 갈고리가 귀인 정씨의 뺨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연산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줄이틀기가 시작되었고 두 여인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러오라. 연산군의 명령에 내관들이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흰옷을 입은 두 젊은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25세의 안양군과 23세의 봉안군 두 사람은 귀인 정씨의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전하, 이 밤에 급히 부르시니 저 자루를 보아라. 연산군이 가리킨 곳에는 또 다른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두 여인이 들어있던 것과 똑같은 자루였습니다. 저 자루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몽둥이로 때려라. 지금 당장. 안양군과 봉안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내관들이 두 형제에게 몽둥이를 건넸습니다. 때려라. 죽도록 때려라. 연산군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안양군이 먼저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루의 윤곽만 보일 뿐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양군은 멍하니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루 안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안양군은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안군, 내 차례다. 봉안군이 다가갔습니다. 그가 몽둥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자루가 찢어지며 그 안에서 손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횃불 빛에 비친 그 손에는 특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봉안군은 그 흉터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뜨거운 약탕기에 손을 대어 생긴 흉터였습니다. 이것은... 봉안군의 손에서 몽둥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그제야 안양군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몇 분간 때린 것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 귀인 정씨였다는 것을. 으아악. 안양군의 절규가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루가 완전히 열리자 피투성이가 된 귀인 정씨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묶여있던 귀인 엄씨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산군은 차가운 표정으로 내수사를 불렀습니다. 이 두 여인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젓갈을 담가라. 그리고 한양의 산과 들에 뿌려버려라. 누구도 이들을 장사 지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머니를 모함한 자들에게 내리는 벌이다. 젓갈, 그것은 생선이나 조개를 소금에 절여 삭히는 것입니다. 연산군은 두 후궁의 시신을 마치 생선처럼 다루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내관들은 떨리는 손으로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한양 거리에는 섬뜩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께서 선왕의 후궁들을 젓갈로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신하들은 숨죽이며 연산군의 다음 행동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도대체 왜 이토록 참혹한 복수를 감행한 것일까요? 무엇이 한나라의 군주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82년 8월 16일 여름의 무더위가 한풀 꺾인 늦은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장단의 한 폐가에 좌승지 이세좌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폐가 안에는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선 최고의 자리, 왕비의 자리에 있던 윤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화려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7세, 한 여인이 살아가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윤씨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씨, 이세좌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중전마마도 왕비도 아니었습니다. 3년 전 폐위된 이후 그녀는 그저 윤씨로 불렸습니다. 왔구나. 윤씨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사약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다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다. 왕께서는 결국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으셨구나. 이세좌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약 상자를 윤씨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윤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불러주시오.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어. 잠시 후 윤씨의 친정어머니 신씨 부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딸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윤아, 내 딸. 신씨 부인이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마마마, 제가 입고 있는 이 적삼을 잘 보관해 주세요. 윤씨가 속적삼을 벗어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사약을 마시기 전 침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피로 적삼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피로 쓴 글자는 적삼에 번져갔습니다. 윤씨는 글을 다 쓴 후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융이가 자라서 왕이 되거든 이 적삼을 보여주세요. 어미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알려주세요. 윤아. 그런 말을 하면. 그리고 어마마마. 윤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를 길가에 묻어주세요. 왕이 행차할 때 지나가는 그 길가에 말입니다. 나는 죽어서라도 왕의 행차를 보고 싶습니다. 신씨 부인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독약이 잔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융아,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녀가 사약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독이 몸 안으로 퍼져갔습니다. 윤씨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적삼은 더 많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융아, 융이. 마지막 순간까지 윤씨가 부른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1482년 8월 16일 조선의 제2대 계비였던 윤씨가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 6세의 어린 융이는 그 순간 궁궐 연못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리 오시지 마세요. 물에 빠집니다. 궁녀가 재빨리 달려가 어린 융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융이 훗날의 연산군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사약을 마시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덕궁 왕의 침전에서는 성종이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38세의 왕은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한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세자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성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술잔을 비우고 또 채웠습니다. 그날 밤 궁궐 후궁들의 처소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 두 후궁은 서로 마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귀인 정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무서운 중전마마가 드디어. 귀인 엄씨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여인은 그 순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안도하고 있는 이 순간이 22년 후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갈 복수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비극의 전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장단의 작은 폐가에서는 신씨 부인이 딸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피로 물든 적삼을 품에 안은 채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손자가 자라면 반드시 이 적삼을 보여주리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딸의 마지막 유언이었으니까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73년 봄이었습니다. 하만 윤씨 가문의 딸 윤씨는 그해 18세였습니다. 판봉상 시사를 지낸 윤기견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자랐지만 뛰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성종의 눈에 띄었습니다. 윤씨를 후궁수기로 간택하노라. 성종의 명이 떨어지자 윤씨의 집안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비록 후궁이지만 왕의 여인이 되는 것은 집안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입궁한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당시 성종은 16세의 젊은 왕이었고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와의 사이에서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숙의 윤씨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윤씨는 단순히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재주도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476년 왕비 공해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공해왕후는 한명회의 딸로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왕비 자리가 비었습니다. 후궁 윤씨를 왕비로 책봉하라. 성종의 명령은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후궁 출신이 왕비가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뜻이 확고했기에 반대하는 신하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1476년 11월 윤씨는 조선의 정식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7일 왕자를 출산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적자 바로 융이었습니다. 세자 책봉을 준비하라. 아들을 낳은 윤씨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1483년 융이는 7세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윤씨는 이제 조선 최고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여전히 다른 후궁들의 처소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특히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 두 후궁이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오늘 밤은 중전의 처소에. 궁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성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정씨의 처소로 가겠다. 왕비 윤씨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왕비인데 왕이 후궁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후궁 따위가. 윤씨의 질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후궁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1477년 귀인 정씨가 왕자를 낳았습니다. 1480년에는 또 다른 왕자를 낳았습니다. 바로 안양군이었습니다. 1482년에는 세 번째 왕자 봉안군을 낳았습니다. 귀인 엄씨도 공신옹주를 낳았습니다. 윤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으면 왕비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녀의 불안은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윤씨는 성종의 침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성종은 피곤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은 왜 신첩의 처소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중전, 지금은 피곤하니 돌아가 쉬시오. 성종의 냉담한 대답에 윤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하께서는 정씨와 엄씨에게만 가시고 신첩은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중전, 말을 조심하시오.
신첩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대하십니까? 윤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전, 왕비로서의 품위를 지키시오. 품위라고 말씀하십니까? 격분한 윤 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성종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왕의 뺨에 피가 흘렀습니다. 순간 침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중전, 지금 무슨 짓을? 성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왕비가 왕의 얼굴에 손을 댄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궁궐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대왕대비 인수대비가 직접 나섰습니다. 왕비로서 왕의 얼굴을 핥힌 자가 어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소? 조정의 신하들도 윤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479년 어느 날 귀인 권 씨의 집에 투서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귀인 정 씨와 귀인 엄 씨가 왕비 윤 씨와 세자를 해하려 한다. 투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이 투서는 윤 씨가 자신의 궁녀들을 시켜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씨는 정 씨와 엄 씨를 제거하기 위해 거짓 투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중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오. 성종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윤 씨의 처소에서 비상동약과 저주의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1479년 6월 2일 마침내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왕비 윤 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윤 씨는 왕비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궁녀들이 그녀의 머리에서 비녀를 빼고 화려한 장신구를 모두 거두어 갔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9세의 어린 세자 융이가 울며 어머니를 찾았지만 윤 씨는 이미 궁궐 밖으로 쫓겨난 후였습니다. 장단의 작은 집으로 쫓겨난 윤 씨는 3년을 그곳에서 근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482년 8월 16일 결국 사약을 받고 27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여인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22년 후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495년 1월 24일 창덕궁에 비통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행대왕께서 승하하셨다. 성종이 3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윤 씨가 죽은 지 13년 만에 똑같이 3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19세의 세자 융이는 이제 조선의 10대 왕이 되었습니다. 연산군 바로 그였습니다. 즉위 초반 연산군은 효성이 지극한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버지 성종의 능을 정성껏 조성했고 3년상을 엄격히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릴 적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6세 이후로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고 아무도 어머니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를 어머니로 알고 자랐습니다. 즉위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연산군은 선왕의 묘지문을 작성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 부분은 어찌 쓸까요? 승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행대왕의 중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 두 번째 왕비. 연산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정현왕후가 아니신가? 승지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하라. 두 번째 왕비가 누구인가? 연산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하, 실은 전하의 생모는 말해보아라. 패비 윤씨이십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패비? 나의 어머니가 패비라고? 그렇습니다, 전하. 전하께서 6세 되시던 해에. 그래서 어찌 되었는가? 연산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약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연산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사약을. 그날 밤 연산군은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전에 홀로 앉아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연산군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 외할머니 신씨 부인을 찾았습니다. 80세가 넘은 노파는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할마마마, 나의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피로 물든 적삼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란다. 연산군은 적삼을 펼쳤습니다. 핏자국 사이로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연산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피가 묻은 적삼, 그 마지막 글자들. 어마마마, 어마마마. 19세의 젊은 왕은 그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13년 전 죽은 어머니를 그는 이제야 만난 것입니다. 누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신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종의 후궁들이었다.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 그 두 여인이 내 어머니를 모함했단다. 정씨, 엄씨, 그들은 지금도 궁에서 잘 살고 있을 게다. 연산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겠습니다. 지금은 참겠습니다. 연산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어머니를 복권시키려 하자 대신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행대왕께서 유교를 남기셨습니다. 패비 윤씨의 일은 100년간 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전하, 선왕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신하들은 한결같이 반대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과거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기에 더욱 강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연산군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왕이 모든 신하들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참고 기다리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 이후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마마마,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반드시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0년의 인내가 시작되었습니다. 1495년부터 1504년까지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연산군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조회에 참석하고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복수심이 날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를 위해 궁궐을 걸을 때마다 연산군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성종의 후궁들이 머물고 있는 처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 두 여인은 여전히 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선왕의 후궁으로서 대우를 받으며 아무 걱정 없이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직은 참아야 한다. 연산군은 매일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이 떠올랐습니다. 저 여인들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저들은 지금 웃고 있지만 어머니는 차디찬 땅 밑에 계신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1498년 연산군은 첫 번째 칼을 뽑았습니다. 바로 무오사화였습니다. 김종직의 제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살인파 선비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연산군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제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연산군은 살인파를 제거하며 언로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왕에게 쉽게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복수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연산군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모든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의 성격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의심이 많아졌고 잔인해졌습니다. 궁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밤마다 악몽을 꾸신다더라. 꿈속에서 피 묻은 여인이 나타나 울고 있다고 하시던데. 연산군은 실제로 자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융아, 어미가 너무 억울하다. 어미의 한을 풀어다오. 어마마마. 연산군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 날이면 연산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후궁들의 처소, 그곳에서 귀인 정씨와 엄씨는 편안히 잠들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인 정씨와 엄씨의 아들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안양군은 1504년 당시 25세가 되었고 봉안군은 23세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종친으로서 대우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안양군은 순박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으며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봉안군은 형보다 영리했습니다. 그는 궁궐의 분위기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전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전하께서는 우리 형제를 잘 대해주시지 않는가? 그렇기는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봉안군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504년 초 연산군은 은밀히 임사홍을 불렀습니다. 폐비 윤씨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하라. 임사홍은 권신으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분노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전하, 당시 귀인 정씨와 엄씨가 폐비를 모함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네, 전하. 그들이 거짓 투서를 만들어 폐비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실제로는 투서 사건이 윤씨의 자작극이었지만 임사홍은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기에 임사홍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때가 된 것이다. 연산군은 결심했습니다. 9년간의 인내를 끝내고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폐비 윤씨 사건 관련자 명단을 작성하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신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가? 혹시 폐비 사건을 다시 문제 삼으시려는 것은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궁궐을 감쌌습니다. 3월이 되자 연산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성준, 이세자를 잡아들여라. 폐비 윤씨의 사사에 찬성했던 신하들이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전하, 소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22년 전 그대들이 한 일을 잊었는가? 그것은 대행대왕의 명이었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나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신하들의 비명이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죽은 한 명에는 무덤에서 꺼내져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시신을 갈기갈기 찢는 형벌이었습니다. 다음은 누구인가? 연산군의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입니다. 그렇다. 이제 저들의 차례다. 4월 3일 두 후궁에게 소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귀인 정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 귀인 엄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2년 전의 일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월 4일 밤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504년 4월 4일 음력 3월 20일 밤이었습니다. 창경궁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왕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창경궁 뜰로 끌고 오라.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사들이 후궁들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귀인 정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씨 왕명이시다. 따라오라. 왕명이라니. 무슨 일로? 묻지 마라.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귀인 정씨는 비단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옆 처소의 귀인 엄씨도 똑같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무사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은 자루에 쌓여 창경궁 뜰로 끌려갔습니다. 궁뜰에는 이미 횃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연산군이 서 있었습니다. 28세의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끌어내라. 자루가 풀리고 두 여인이 땅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전하. 귀인 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왕을 불렀습니다. 22년 전 그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는가? 22년 전이라면. 귀인 엄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두 여인은 알아차렸습니다. 폐비, 윤씨. 그렇다. 나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다. 연산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대들이 어머니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죄를 어찌 갚겠는가? 전하,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인 정씨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오해입니다. 저희는 단지 입을 다물어라. 연산군의 고함에 궁궐 전체가 떨렸습니다. 그대들은 22년 동안 이 궁에서 편안히 살았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지. 하지만 나의 어머니는 차디찬 땅 밑에서 한을 품고 계셨다. 연산군은 직접 고문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전하, 제발. 목숨만은. 귀인 엄씨가 애원했지만 연산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줄이 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다리가 나무기구에 끼워지고 조금씩 조여졌습니다. 으악!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는가. 그대들은 그 고통의 만분의 1도 느껴보지 못했다. 연산군은 계속해서 고문을 지시했습니다. 갈고리로 살을 찢고 쇠꼬챙이로 찔렀습니다. 창경궁 뜰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귀인 정씨와 엄씨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러오라. 명령이 떨어지자 내관들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흰옷을 입은 두 형제가 달려왔습니다. 안양군 25세, 봉안군 23세, 두 사람은 한밤중에 급히 불려 나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하, 이 밤에 급히 부르시니 무슨 일이십니까? 안양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산군은 대답 대신 옆에 놓인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저 자루 안에 있는 것을 몽둥이로 때려라. 자루요? 그 안에는 무엇이? 묻지 마라.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된다. 내관들이 두 형제에게 몽둥이를 건넸습니다. 안양군과 봉안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때려라. 지금 당장. 연산군의 다그침에 안양군이 먼저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루만 보일 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양군은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루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때려라. 연산군의 명령에 안양군은 계속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왕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제 봉안군 차례다. 봉안군이 떨리는 손으로 몽둥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자루에 다가서는 순간 자루가 조금 찢어졌습니다. 횃불 빛이 자루 안을 비췄습니다. 봉안군은 그 안에서 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특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뜨거운 약탕기에 손을 대어 생긴 흉터. 이건 봉안군의 손에서 몽둥이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봉안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형님, 그것은 저희 어마마마십니다. 안양군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몇 분간 때린 것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는 것을. 으아악. 안양군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는 자루를 찢으며 어머니를 꺼내려 했지만 이미 귀인 정씨는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소자가 어마마마를. 안양군은 어머니의 시신을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연산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수다. 나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 그 자식들까지 모두 벌을 받아야 한다. 옆에 묶여있던 귀인 엄씨도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내수사를 불러라. 내관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내수사 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여인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젓갈을 담가라. 그리고 한양의 산과 들에 뿌려라. 누구도 장사 지내서는 안 된다. 전하, 그것은 명령이다. 내관들은 떨리는 손으로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날 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1504년 4월 5일 새벽 창경궁은 여전히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안양군과 봉안군 두 형제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들에게 장례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제천으로 유배 보내라. 전하, 저희 어마마마의 시신은 이미 처리되었다. 그대들은 당장 떠나라. 안양군과 봉안군은 끌려갔습니다. 친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죄책감과 슬픔으로 두 사람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한편 갑자사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폐비 윤씨 사건 관련자를 모두 색출하라. 연산군의 명령에 따라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승지 이세좌는 차명을 당했습니다. 그는 22년 전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예언한 대로 그의 가족들도 모두 연좌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성준, 김갱필, 당대의 명신들이 차례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정여창 등은 무덤에서 시신이 파헤쳐져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라. 목을 베어 저자거리에 효수하라. 연산군의 분노는 죽은 자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이미 충분히. 한 대신이 용기를 내어 간언했지만 연산군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충분하다고? 나의 어머니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난한 대신도 그 자리에서 국문에 회부되었습니다. 갑자사화로 인해 화를 입은 사람은 총 239명이었습니다. 그중 사형을 당한 사람은 122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연산군은 갑자년 흉사정죄안이라는 죄인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명부에는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라. 후세 사람들이 알게 하라. 왕의 어머니를 모함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 인수대비에게까지 분노를 돌렸습니다. 인수대비는 폐비 윤씨의 폐위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연산군은 인수대비의 침전으로 찾아가 칼을 들고 처용물을 추며 위협했습니다. 이미 병든 인수대비는 손자의 이런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의 장례를 3년상 대신 25일로 축소했습니다. 이건 역시 복수의 일환이었습니다. 복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큰아버지 월산대군의 부인까지 범했습니다. 팍씨 부인은 남편이 일찍 죽은 후 과부로 살며 연산군의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핑계로 자주 선물을 보냈고 결국 겁탈했습니다. 팍씨 부인은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모든 만행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연산군은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웅아, 이제 그만하렴. 이제 그만. 어마마마, 저는 어마마마의 한을 풀어드렸습니다. 아니다. 복수는 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란다. 꿈에서 깨어난 연산군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야만 잠들 수 있었습니다. 1505년 7월 15일 제천에 유배되어 있던 안양군과 봉안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안양군은 26세, 봉안군은 24세였습니다. 형님, 우리도 이제 어마마마를 따라가는군요. 그래. 이제 어마마마를 뵐 수 있겠구나.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고 함께 사약을 마셨습니다. 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때려 죽인 죄책감에 두 사람은 1년 내내 고통받았습니다. 어쩌면 죽음이 그들에게는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언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무리하게 거두어 놀이와 향락에 썼습니다.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 궁으로 들였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의 아내까지 빼앗았습니다. 조선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마침내 1506년 9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반정이다. 폭군을 몰아내자.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연산군은 민가에 숨었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나는 왕이다. 감히 왕에게 손을 대는가.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의 후궁들은 거리에서 투석 사형을 당했습니다. 어린 아들들도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교동도에 유배된 연산군은 2달을 버티지 못하고 11월에 사망했습니다. 31세,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죽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왕은 연산군이 한 모든 일을 원상복구시키려 했습니다. 폐비 윤씨에게 연산군이 추서한 재헌왕후라는 칭호는 다시 박탈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폐비 윤씨로 불렸습니다. 회릉이라 불렸던 무덤도 다시 회묘로 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무덤 자체를 파헤치지는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정성껏 조성한 무덤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갑자사화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복권되었습니다.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안양군과 봉안군도 복권되어 다시 왕자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정말로 젓갈로 만들어져 산과 들에 뿌려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유골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두 여인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230년이 흐른 1734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양 근처 야산에서 한 농부가 이상한 뼈 조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뼈 조각 옆에는 작은 금비녀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비녀에는 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귀인 정씨의 유골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2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야사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연산군이 두 후궁의 시신을 젓갈로 만들라고 명령했을 때 최씨 성을 가진 한 집안이 몰래 유골 일부를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해도 시신을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다. 최씨 집안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밤중에 유골 일부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래 한양 외곽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예는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연산군의 무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폐위된 왕이었기에 능이 아닌 묘로 불렸습니다. 강화도에 처음 묻혔다가 그의 부인 거창군 부인 신씨의 간청으로 경기도 양주로 옮겨졌습니다. 신씨 부인은 남편이 폐위된 후에도 그를 따랐습니다. 연산군이 죽은 후 그녀는 홀로 남아 남편의 신주를 모셨습니다. 부군께서 비록 많은 잘못을 하셨지만 저에게는 남편이십니다. 신씨 부인이 죽은 후 그녀는 연산군 옆에 묻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연산군 시대의 기록을 연산군 일기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실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연산군을 정식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선원계보조선 왕실족보에도 연산군은 묘호와 능호 없이 일개 왕자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역사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연산군은 분명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6세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랐습니다. 19세의 왕이 된 후에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것도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피로 물든 적삼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수심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공허함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한은 한을 낳는다고 말입니다. 폐비 윤씨의 한은 연산군의 복수로 이어졌고 연산군의 복수는 수백 명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산군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만약 용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연산군이 어머니의 한을 풀되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한이고 아들의 슬픔이고 인간의 고통입니다. 연산군은 왕의 권력으로 복수를 완성했지만 어머니의 한을 진정으로 풀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한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귀인 정씨와 엄씨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폐비 윤씨를 모함했는지는 역사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양군과 봉안군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어머니의 죄 때문에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죽이고 1년 후 자신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갑자사화로 죽은 239명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을 슬퍼한 수많은 사람들. 복수는 끝없는 비극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조선 궁궐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한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증오는 증오로 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그 시절에 용서와 화해가 있었다면, 만약 복수 대신 치유를 선택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복수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궁궐, 젓갈이 된 두 후궁의 비극적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을 남기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